본 연구에서 채점 기준표의 개발 기본 방향입니다. 사실은 뭐 모든 것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중요한 요소를 채점 기준으로 했는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연구는 아닌데요. 다른 연구에서 선생님 그 수행평가를 선생님이 했는데 좀 재밌는 예시에서 말씀드릴게요. 카드놀이를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수행과제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채점 기준표의 채점 평가 기준이 하나가 뭐였냐면 카드놀이 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의 특징 알기였어요. 근데 카드놀이 하기의 채점 기준의 상수준의 기대 수행이 뭐냐면 카드놀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중수준은 카드놀이를 할 수 있다. 하수준은 카드놀이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잠깐 착각하신 거죠. 뭘 착각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목표하는 기대 수행과 이 목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을 혼동하신 거예요. 그러면 카드놀이를 능숙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카드를 웬만한 솜씨로 이거 접어서는 안 돼요. 주사위를 던지실 때도 그냥 던지시면 안 돼요. 손목 스냅을 손가락 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지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렵냐? 물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왜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아마 잠깐 혼동하신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도 항상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실 때는 내가 보고자 했던 그 증거인가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단인 것을 넣으셔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수행의 질을 판단 가능하도록 저희는 개발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명확하게 누가 읽어도 동일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술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평가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죠? 내가 채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채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봐. 이게 객관성이잖아요. 누가 채점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채점하면 혹시 쟤를 저 잘 주는 거 아니야? 더 못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무서우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장 채점자 간 일치도를 높이는 방법은 채점 기준표를 명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점 기준이 명확하면 채점자 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채점자 간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객관성이 있다. 그리고 채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러 가지 정답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그래서 저희 채점 기준표에 보시면은 맨 밑에 기타 사항 피드백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대한 수행들을 토수를 해놨는데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않은 다른 수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 기타 사항 피드백에다가 학생에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타 사항 피드백 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채점 기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2017년에 쓴 수행평가와 채점 기준표 개발 4장 5장의 내용이고요. 앞에서 이미 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채점 기준표란 선생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생들이 네, 이게 채점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문항을 출제하시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보고자 했던 내용이 뭔지를 뽑아내는 게 평가 기준.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을 몇 개의 수준으로 나눌 것인가, 즉 아이들한테 몇 개의 수준이 나올 것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처럼 이분법적인 수행밖에 안 나온다. 하고 못하고. 그러면 좀 더 간편해지겠죠. 하지만 이게 어떤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하는 애도 있고 여기까지 하는 애도 있고 여기까지 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한 세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세 수준으로 나누고요.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상에 해당하는, 중에 해당하는, 하에 해당하는 기대 수행을 구체적인 언어로 기술해 준 것이 바로 채점 기준표라는 것입니다. 네. 한번 예시를 볼까요? 읽는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그래서 수행평가 과제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보고 그리고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잘 드러나게 알맞은 문장을 사용해서 글을 써보자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보여드리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체크리스트의 문제점은 뭘까요? 수행의 질을 판단할 수 없죠. 그러면 전하고 싶은 내용이 선생님은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애가 그 내용만 썼으면 체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평가 기준 점수표로 해서
첫인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점수가 2점이다. 그러면 점수는 총 몇 개가 나올 수 있죠? 0점, 1점, 2점. 우리가 정수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0점은 안 썼으면 0이겠죠. 그런데 안녕 이렇게만 썼으면 1점. 그 다음에 오늘 날씨도 추워졌는데 잘 지내? 이렇게 하면 2점. 선생님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학생이 자기 평가에서 자기는 2점이라 했어요. 안녕만 쓴 애가. 근데 선생님은 1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내가 왜 2점이 아니지? 이것에 대해서 즉시적인 피드백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많이 쓰시는 것도 매우 잘함, 잘함, 향상 필요. 여기도 역시 똑같은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이 내가 왜 매우 잘함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부분은 글의 짜임이다. 이렇게 평가 기준을 뽑아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용 전개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언어 규칙이다. 이렇게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세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한 수준은 뭔지, 잘한 수준은 뭔지, 향상 필요의 수준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죠. 글의 짜임, 그다음에 내용 전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과 그 까닭이 적절하다. 잘함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나 까닭이 적절하지 않다.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상황이나 의도는 있으나 전하려는 마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학생이 또는 향상 필요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러한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상황이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다. 선생님 채점 기준표 만드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최대 기대 수행인 매우 잘함에 대한 기대 수행이에요. 선생님 매우 잘한 애들은 몇 % 이상을 수행한 애들을 매우 잘함으로 기준을 잡으시나요? 100? 우리 반 제일 똘똘하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러면 70%, 80% 정도 수행한 아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그 아이들의 최대 기대 수행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향상 필요.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을 떠올리시나요? 아무것도 안 한 애들? 아니에요, 선생님. 그죠? 무언가 했으나 많이 부족한 친구들. 약 80% 정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학생들. 그러니까 20% 정도 수행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실 때 제일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예 안 한 학생. 좀 안타깝죠? 이 학생들을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구분해야죠, 선생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학생에 대한 그 기준 점수가 있고 무엇인가 했으나 여기에 최하점이 그 아이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언어 규칙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분석자 채점 기준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교사에게는 채점의 일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높인다. 수업 개선에 도움을 준다. 수행평가 과제의 채점 결과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선생님이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학생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학생은 선생님 저 이 내용 다 썼는데 왜 제가 여기에서 이 점수를 못 받았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채점 기준표 보면서 여기에 있잖아. 네가 쓴 근거 중에 하나는 주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 이렇게 학생이 금방 수긍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점검을 통해서 자신의 학습을 돕고요. 자기 평가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제가 12월 첫째 주에 경남 기매교육지원청에 가 있었어요. 거의 며칠 동안 가서 뭘 했냐면 이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행평가하는 그 수업을 촬영하고 제가 참관을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저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이렇게 쭉 글을 써나가는데 정말 놀랐어요. 한 학급은 30명, 한 학급은 22명인가 그랬는데 애들이 정말 대부분 써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학생들하고 나중에 인터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갔을 때는 7차시였거든요. 근데 선생님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주면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이거를 보는 연습을 하고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어쩌면은 뭔가 손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걸 이제 보지 않고도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 하게 되면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타당성이라는 것은 내가 측정할 걸 측정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선원 수령 채점하실 때 가장 생기는 오류가 뭐냐면 글씨를 너무 잘 썼어요. 그죠? 디자인이 깔끔해요. 네.
그런 경우에 선생님 이렇게 현혹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애 이름을 봤는데 애가 이만큼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막 마음이 드는 애 있잖아요. 평상시에 정말 안 하는 친구인데 우리는 교육자다 보니까 막 얘가 이렇게라도 썼어? 세상에 막 아우 막 점수를 막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채점 기준표를 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건 이거야.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채점 기준표 개발을 위한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채점 기준표, 분석적 채점 기준표, 일반적 채점 기준표, 과학 특수적 채점 기준표, 그리고 채점 결과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채점 기준표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이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내가 보고자 하는 기대 수행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독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책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시킨 대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나는 그냥 전반적인 수행에 대해서 얘를 총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싶다. 책을 그래도 얘가 읽었고 그리고 책 읽은 것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감상을 표현했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구체적인 분석적 채점 기준표가 필요하지 않죠. 예, 그런 경우에는 총체적 채점 기준표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나는 1년 동안 이 독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는가, 내용을 분석해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었는가, 그 관련지은 경험과 감상을 적합한 표현 방식으로 표현했는가, 이 3가지 축을 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을 구체적으로 보겠다라고 할 때는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서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또 선생님이 이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학생의 학습 과정이나 결과에 점수를 주거나 등급을 부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 그 채점 기준표에 배점하는 것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에게 내가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 얘기는 학생 입장에서 하면 뭐죠? 내가 알아야 하거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유의미한 피드백을 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분석적 채점 기준표가 있어야 되겠죠. 네. 또 과제의 복잡성 정도입니다. 선생님이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만들고 싶어도 만약에 내가 보고자 하는 기대 수행이 하나예요. 평가 기준이. 그러면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총체적 채점 기준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드신 과제가 어느 정도 복잡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몇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매우 단편적인 것을 수행하도록 구조화하였는지 왜냐하면 학습 능력이 충분히 높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만약에 너무 복합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아예 평가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피드백을 줄 때도 학생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채점 기준표, 모든 수행평가, 모든 선호 수령 평가가 전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걸로 하는 게 좋냐,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 게 좋냐, 그거는 아닌 거죠. 선생님의 교실에서 선생님의 아이들 수준에 맞게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생님은 다양한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적 글쓰기에 대한 우리 수행평가 과제 예시이고 이건 굉장히 복잡한 거죠. 한 학기 프로젝트 정도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총체적 채점 기준표로 제시를 했다면 학생이 내가 잘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켜서 글을 썼으나 일부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하면 이제 궁금하죠. 선생님 뭘 빠졌다는 거지? 그죠? 선생님 일일이 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총체적 채점 기준표보다는 이렇게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내용 구성, 자료의 활용의 적절성, 용법 이렇게 했고요. 채점 기준표를 만드실 때 가장 첫 번째가 이 평가 기준을 만드시는 것, 추출해내는 것. 근데 제가 실습을 해봐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건 금방 하세요. 내용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대 기대 수행을 기술하시는 것. 예. 이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 수행 밑으로 몇 개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 이게 세 번째 단계인 거죠. 그래서 매우 잘함 수준은 내용 구성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료 활용의 적절성에서도. 그 다음에 잘함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향상 필요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향상 필요에서는 자료 활용의 적절성이 사진이나 편지, 물건 등의 자료가 최소한만 활용되거나 글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자전적 글쓰기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적 채점 기준표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결과론적인 평가까지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중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학생들의 과제를 점검했을 때는 네가 이 수준에 있었는데 5월에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 점점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계속 글을 첨삭하면서. 그래서 이런 성장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석적 채점 기준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 채점 기준표와 총체적 채점 기준표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점 그리고 분명한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총체적 채점 기준표는 어떤 때에 효과적이냐? 단순한 수행 평가 과제 그리고 과제 수행의 구체적인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 산출이 더 중요할 때. 예. 그러면서 전반적인 상태나 성취도에 대해서 분석적 채점 기준표보다 훨씬 더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분석적 채점 기준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그런 강점이 있고요.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분석적 채점 기준표의 한계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만드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계속 우리에게 축적이 돼서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하게 가져다가 이제 활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업적 수적 채점 기준표와 일반적 채점 기준표인데요. 선생님, 우리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식생활 특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랬어요. 여기에서 나는 역사 선생님인데 나는 얘네들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식생활 특징을 알고 있는지 그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과업적 수적 채점 기준표. 자, 식량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지, 도구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지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우리 국어 선생님은 나는 설명하는 글쓰기 능력, 설명문 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평가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든지 간에 이거는 설명 대상인 거고 국어 선생님은 이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 채점 기준표,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채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 채점 기준표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다 제공해 줄 수 있죠. 하지만 아까 이런 과업적 수적 채점 기준표를 사전에 학생에게 제공하면 그런 고마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학생들은 답을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채점 기준표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얘가 기억해서 조직해서 쓸 수 있는가를 채점하실 때 편리하신데 이럴 때는 학생에게 미리 제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 채점 기준표는 이런 식으로 설명문을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대 수행을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업적 수적 채점 기준표는 사실은 모든 그 과제마다 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요. 일반적 채점 기준표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1년 동안 설명문 쓰기에 대해서 좀 능력을 키워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1년 내에 똑같은 채점 기준표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일반적 채점 기준표는 채점자 간 일치도가 낮을 수 있죠. 그래서 훈련을 IB 교육과정에서도 채점자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표 자체에 대한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